자, 이번에는 서스톤 척도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태도와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등간격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에 수치를 부여하는 서스톤 척도는 우리 총합평정 척도하고는 다르게 등간 척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렇죠? 총합평정 척도는 어때요? 리커트 척도는 등간격이다 까지는 아니고 서열척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서열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대체로 11점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 문항에 대해서 전문 평가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항이 이 개념을 측정하기에 바람직하냐, 적절하냐 하는 것을 물어봐가지고 평가자들의 의견 일치도가 높은 항목 등만 골라가지고 다시 척도를 구성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평가자들의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난 뒤에 이 진술에 점수를 부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관성이 좀 개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러한 정교한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 척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간격을 가질 수 있다. 즉 등간 척도로 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냥 단순히 여러 문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총합평정 척도, 리커트 척도로 조사를 한 것보다는 전문 평가자들에게 먼저 의견의 일치도를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일치도가 낮은 문항들은 전체에서 또 제거를 하고 항목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대한 척도 구성 기법은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수집한 여러 가지 관련 진술에 대해서 전문 평가자들이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난 뒤에 이 진술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여기서 그 일치도를 보인 측정된 문항들만 가지고 척도를 구성한 것이다. 서스톤 척도입니다. 각 문항이 척도상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평가자들로부터 판단하게끔 해서 대표적인 문항들만 선정해서 척도 구성이다. 서스톤 척도입니다. 자, 연구 주제와 관련된 많은 진술들을 수집해가지고 평가자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외할 문항을 제외하고 구성한 척도를 서스톤 척도라고 합니다. 대체로 11점 척도,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정교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척도니까 등간 척도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서스톤 척도에 대한 설명이네요. 서스톤 척도는 척도 수준으로 볼 때 우리가 등간 척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문 평가자들의 의견 일치도가 높은 항목들만 골라서 척도를 구성했다. 서스톤 척도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서스톤 척도에 대한 문제를 이 정도 난이도로 내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스톤 척도는 측정 수준을 등간 척도로 간주한다. 그렇죠? 서스톤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커트 척도나 거트만 척도 조금 있으면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서스톤 척도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커트 척도나 거트만 척도의 경우 등간 수준의 측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열이죠. 서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서스톤 척도법은 등간 수준의 측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됐죠.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스톤 척도는 평가자들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평가자보다는 좀 더 많은 수의 평가자를 선정을 해서 의견 일치도를 알아보는 것이 더 좋겠죠. 옳은 설명. 자, 문항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 간의 이견이 크다, 일치도를 보지 못했다 이러면 제외합니다. 정답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거트만 척도는 누적 척도입니다. 한번 볼게요. 환경 보호를 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단일 차원의 여러 문항들을 순서대로 배열한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니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는 해,
그다음 재활용 봉투도 쓰고 자녀 환경 교육도 하고 근데 운동은 하지 않아. 환경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요. 자, 외국인 거주에 대한 인식 조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거는 괜찮아. 부산에 거주하는 것도 괜찮아. 제가 부산 살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 구에 사는 것도 괜찮아. 동에 사는 것도 괜찮아. 옆집에 거주하는 거는 뭐 어, 한국인이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여기서 더 가까이 가면 외국인이 뭐 그 배우자가 돼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거리를 좁혀가지고 누적해서 그 척도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적된 이 순서가 맞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구에 사는 거는 괜찮은데 동에 사는 건 안 괜찮고 내 옆집에 사는 건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지금 질문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만 척도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척도를 구성하고 나면 재생계수라는 거를 구해 가지고 재생계수라고 하는 것은 1에다가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을 하면 오류의 개수 전체 문항수에서요. 이걸 빼가지고 이것이 0.9 이상이면 요거면 적절한 척도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거트만 척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트만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누적 척도다. 맞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문항으로 구성되면서 단일 변수를 측정합니다. 좀 전에 그것도 맞죠? 외국인에 대한 수용 정도, 수용 태도, 그 다음에 환경 보호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변수를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단일 변수를 측정합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는 합성 척도이다. 여러 문항들이 합해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적 스케일링이다. 그러면 겉만 척도죠. 자, 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일 차원을 이루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척도는 그러니까 재생계수를 이용해서 단일 차원을 이루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겉만 척도. 자, 4번 보겠습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커트 척도는 서열 수준의 척도입니다. 서스톤 척도는 그렇죠. 많은 문항들을 모아가지고 수집한 문항들을 전문 평가자들에게 물어서 의견의 일치도를 보이는 것들을 순서대로 점수를 부여해요. 그래서 모든 문항에 대해서 동일한 척도를 부여한다 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소시오메트리는 나중에 배울 텐데 집단 간의 심리적 거리가 아니라 집단 내 구성원들의 거리를 보는 척도입니다. 틀린 설명. 겉만 척도, 누적 척도에서 일반적으로 재생계수가 0.9 이상이면 적절한 척도로 판단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보가더스 척도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내가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거리를 어느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 미국인, 한국인까지는 괜찮은데 중국인, 일본인은 싫다든지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친구로 뭔가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결혼으로 가족이 맺어지는 건 싫지만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는 거는 괜찮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거리를 재는 척도를 보가더스 척도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인종이나 민족, 가족 구성원이나 사회 집단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척도다 하면 보가더스 됩니다. 인종, 사회계급,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 측정, 보가더스. 이 정도 문제로 출제가 되네요. 그 다음에 보가더스는 사회적 거리 척도의 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용 범위가 넓고 예비조사에 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집단 상호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유용하죠. 자, 그 다음에 신뢰성 측정에는 양분법이나 복수양식법이 효과적이다. 이렇진 않아요. 양분법이나 복수양식법이 효과적이려면 총합평정척도 뭐 이 정도이지. 지금 이거는 나누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 집단뿐 아니라 개인이나 뭐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이번에는 소시오메트리 척도입니다. 사회성 측정법. 좀 전에는 집단 간의 사회적 거리를 봤다면 이번엔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랑 가까운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집단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 우리는 소시오메트리 사회성 측정법을 씁니다. 소시오메트리 척도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것은 집단의 결속력 정도를 저울질하는데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인원이 적을 때 적용이 용이하겠죠. 너무 많다 그러면 좀 분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죠. 통계학에서 다루는 조합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사람들을 모두 다 이렇게 쌍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하는 경우의 수 조합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조사 대상 집단 구성원 모두 동질성을 띄어야 된다. 동질성을 띄어야 됩니까? 동질성을 띄어야 되는 것은 이 소시오메트리 척도의 설명과는 거리가 머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측정 오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측정 오차란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정값이 참값보다 크면 양수일 수도 있고요. 참값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비체계적으로 무작위로 일어난다 하는 비체계적 오차, 무작위적 오차다. 그러면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 서로 상쇄되잖아요. 상호 상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위적이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를 하는 것이 맞겠죠. 무작위적으로 분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늘 뭐 플러스의 측정 오차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 오차는 일정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오차를 뜻합니다. 대체로 편견이나 바람직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규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항에서 이런 체계적인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관역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면요.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체계적 오차는 편향이 발생해서 조금 이쯤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재야 되는 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재려고 하네. 이만큼의 항상 바이어스 편향이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작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는 진짜 정확하게 내가 이걸 맞추지 못해도 이 근처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오차가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커버린다. 이렇게. 그죠? 이게 참값과 그 측정값 간의 간격이 너무 커버려서 측정 오차가 좀 커진다. 이러면 내가 그거를 재긴 쟀는데 신뢰는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무작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신뢰성은 늘 그 값을 그대로 측정을 해주느냐. 어제 재고, 오늘 재고, 또 내가 재고, 다른 사람이 재는 것도 늘 비슷한 값을 주느냐 하는 일관성의 문제고요. 타당성은 뭡니까? 체계적 오차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즉, 타당성은 내가 재려고 하는 것을 정말 재고자 하는 것을 재고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인데 늘 엉뚱한 데를 맞춘다면 편향이 발생해서 타당성에 문제가 있겠죠. 자, 됩니까? 자, 문제를 지금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인에 대한 우울증 검사 도구를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사실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편향에 의해서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1번이 맞는 설명. 자, 3번 측정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체계적 오차는 상호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체계적 오차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편향. 맞습니다. 비체계적 오차는 일관성이 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맞습니다. 측정의 오차를 신뢰성, 타당성과 관련을 지을 때 신뢰성과 타당성은 정도의 개념이 아닌 존재의 개념이다. 뭐예요? 자,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측정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계적 오차는 상호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아닙니다. 비체계적 오차, 무작위적 오차가 상호 상쇄되죠. 신뢰성은 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설명. 타당성은 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있죠. 비체계적 오차는 인위적이지 않아서 오차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양하게 분산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호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측정 오차에 대한 원인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측정자의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정자나 비측정자가 지니는 지적 사고력과 판단력에 기인한다. 자, 한번 넘어가 보고 측정 소재와 관련해서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사회과학에서 측정 오차 발생은 예외적 현상이다. 아니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언제나. 4번이 정답일까요? 자, 6번 측정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릅니다. 틀린 것. 체계적 오차는 사회적인 바람직성 편견이나 문화적 편견과 관련이 돼 있어서 항상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옳은 설명. 비체계적 오차는 일관적인 패턴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없게 발생합니다. 옳은 설명. 측정의 신뢰도는 체계적 오차와 관련성이 큽니까?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성이 크고 측정의 타당도는 편향이 없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잘 측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큽니다. 3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출제가 많이 됐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도는 비체계적 오차와 연관이 된 개념이다. 1번이 정답입니다. 비체계적 오차는 상호 상쇄되는 경향이 있고요. 체계적 오차는 치우쳐져 있는 편향 맞습니다. 비체계적 오차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오차 맞습니다. 측정의 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여기도 많이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편향이 존재하면 글로 자꾸만 사람들이 응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체계적 오류의 주요 원인은 뭡니까? 사회적 바람직성. 그쵸? 그래야 자꾸 그쪽으로 응답을 하려고 하니까 일관된 방향으로 편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편견에 의해서 발생하는 측정 오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고정 반응, 그 다음에 사회적 편견, 어떤 편견. 근데 무작위적 오류는 비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모성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묻지 않고 비슷한 유사한 문항을 뭐 2개, 3개 좀 늘려보는 겁니다. 문항수를 늘리고요. 근데 관심이 없는 항목은 측정하면 오히려 더 신뢰성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무작위 오류를, 즉 비체계적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한쪽으로 응답을 한다. 이건 편향이죠. 따라서 이거는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인 오류입니다. 타당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것도 체계적 오류고요. 응답 문항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예, 요거는 이제 무작위적 오류 맞습니다. 자, 유도성 질문을 했다. 그러면 한쪽으로 응답이 자꾸만 치우치겠죠? 요것도 체계적 오류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사회조사에서 발생하는 측정오차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측정오차는 왜 생깁니까? 측정오차는 거리가 먼 것은 측정 대상자가
뭐 상태가 변했다든지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구와 측정 대상자의 뭐 상호작용이라든지 조사의 목적하고는 거리가 멀죠. 측정 오차의 발생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요. 통계 분석 기법. 이건 아니죠. 자,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요. 가능한 문항수를 늘리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묻습니다. 다각도 검증 수행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응답에 관심이 없는, 응답자가 그것에 관심이 없는 내용도 설득을 해서 응답하게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측정 오차의 종류 중에서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형편에 의해서 그때그때 다르게 일어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 효과를 가지는 오차는 무작위적 오차입니다.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비체계적인 오차입니다. 자, 우리 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있었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측정 오차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측정값은 어떻게 해요? 참값에다가 측정 오차가 더해진 형태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측정 오차는 편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체계적 오차로 나뉜다면서요? 자, 여기 있는 글씨, 요식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사회조사에서 제대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가 하는 것이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체계적 오차가 타당성과 관련이 있고요. 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마다 늘 같은 값을 주느냐 하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정도 신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위 오차가 좀 적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타당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명확히 측정했는가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적절한 조작적 정의가 사용이 됐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신뢰성 검증하는 것보다요, 타당성 검증하는 게 상당히 더 어려워요. 타당성은 보통 요인 분석으로 검증을 하고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계수를 보는데 신뢰도 크롬바 알파 계수가 나오더라도 요인 분석에서 제대로 요인이 하위 요인이 적절히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측정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더 어렵다. 신뢰성을 보이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타당도는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로 구분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거고요. 내적 타당도는요, 이 측정된 결과가 그렇죠? 실험을 했다. 그러면 이 X가 Y에 정말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인과관계와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대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내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면 외적 타당도가 낮아지고 외적 타당도를 높이려고 하면 내적 타당도가 낮아진다. 이런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타당도부터 한번 볼게요. 타당도는 우리가 지금 내용 타당도하고 기준 관련 타당도와 개념 타당도, 구성 타당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칭하는 용어가 자꾸만 다르게 쓰이니까 이게 또 다른 건가 싶어 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논리적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측정을 위해서 개발된 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속성값을 측정하는가 하는 그야말로 내용에 중심을 둔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구성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전문가 판단에 기초해서 자문을 좀 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문항은 물어보는 게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 문항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일반적으로 조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기가 쉽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구성을 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자가 응답자들인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가지고 델파이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패널 회의나 이런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그것을 수렴을 하는 것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능 시험 출제를 위해서 대학 교수들이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직 교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이거는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계가 물론 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 기여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 전문가들의 주관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준 관련 타당도는요, 중거 타당도라고도 하고 실용적 타당도, 경험적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준 관련 타당도, 중거 타당도는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한 내가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이 기존의 다른 도구로 측정한 값과 같은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용 타당도보다는 경험적인 타당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용적 타당도, 경험적 타당도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탭스를 개발했다. 서울대학교에서 탭스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지금 영어를 평가하는 토익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둘 다 영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하느냐를 재는 검사 도구라면 탭스로 쳐서 높게 나오는 사람이 토익을 쳐서도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 타당도라고 해서요. 동시적 타당도. 동일 시점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탭스도 치고 그 다음에 토익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의 상관을 보는 거예요. 이 상관이 높을수록 그 검사도, 새로 개발된 검사를 신뢰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새로 개발된 주관적인 피로감 측정 도구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측정되고 통용되고 있는 피로감 척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상관계수가 높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적 타당도가 입증됐다라고 해서 기준 관련 타당도가 입증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수능을 보고 들어온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교 들어와서 학점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정말로 대학 들어와서 학점을 잘 받고 공부를 잘 따라 할 수 있는 애들을 수능이라는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측정을 한 건가? 이걸 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 진학 후에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둘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먼저 실시한 검사 점수와 나중에 측정한 중거 점수의 상관을 보는 거라서 동시적 타당도가 아니라 예언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점이 다를 수 있지만 동시적 타당도와 예측적 타당도는 기존의 어떤 검사 도구, 그 개발되어 있는 기존의 도구와의 상관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라고 해서 경험적, 실용적 타당도, 중거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당도 중에서도 통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구성 타당도, 개념 타당도, 구성체 타당도, 구인 타당도, 이게 진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양하게 용어를 혼용해서 쓰니까 나는 개념 타당도는 아는데 구성 타당도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부터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 타당도, 구성 타당도는요, 이해 타당도와 집중 또는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타당도는 서로 유사한 개념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일 때 이해 타당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는 우리 요인 분석이나
다중 속성, 다중 측정 방법. 자, 다속성, 다문항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개념 타당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인 분석은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예를 들어 내가 총 8개의 문항으로 어떤 회사 내에서의 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 2, 3, 4는 동료의 지지, 그 다음에 5, 6, 7, 8은 상사의 지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상사는 이럴 때 나를 어떻게 해준다. 우리 동료들을 서로 으쌰으쌰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런 문항들을 각각 4문항씩 물었어요. 그러면 이게 요인이요. 요인 1, 요인 분석하고 나면 요인 1, 왜 이러지? 좀 예쁘게 한번 써볼까요? 요인 1과 요인 2로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요인 분석하고 나면. 그래서 만약에 이 척도가 응답자들이 이걸 제대로 구분해서 응답을 해줬다. 그러면 1, 2, 3, 4는 하나의 요인으로 딱 묶이고요. 그 다음에 5, 6, 7, 8은 또 다른 요인으로 딱 묶여요. 요인 적재량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묶입니다. 이게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동일한 그 문항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한다 해서 이걸 수렴 타당도, 집중 타당도를 하고요. 그리고 동료나 상사는 지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료의 지지와 상사의 지지는 다르다고 판별할 수 있다. 요인 2로 이렇게 한다. 그럼 각각 5, 6, 7, 8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것은 집중 타당도, 수렴 타당도라고 하고, 이 요인 각각이 나뉘는 것은, 구분이 되는 것은 판별 타당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인 분석을 통해서 구분도 되지만 다 속성, 자 보세요. 동료 지지, 상사 지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동료 지지의 그 점수와 상사 지지의 점수와 각 문항 1, 2, 3, 4, 5, 6, 7, 8은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상관계수 구한다. 나중에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이제 절대값이 크면 아주 높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직선의 상관이 있다. 이렇게 배울 텐데요. 상관계수를 구했을 때 문항 1, 2, 3, 4는 동료의 지지하고는 아주 높은 상관, 0.7 이상의 상관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사 지지하고 이 문항 4개는 0.3보다 낮은 상관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다중 속성과 다중 측정 방법으로 수렴 타당성, 그러니까 수렴 타당성 판별, 그 집중 타당성이 입증이 됐다는 것은 요 같은 개념을 재는 이 문항들 간에는 상관이 높고, 그죠? 집중할 수 있고, 수렴하고, 그리고 상사 지지하고는 상관이 떨어진다, 낮다 하는 것은 판별할 수 있는, 상이한 개념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개념 타당도, 구성 타당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느냐 타당도의 문제입니다. 측정상의 문제는 경제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서 식생활 개선에 주목했습니다. 요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쇠고기 소비량을 측정해서 경제개발 정도를 봤습니다. 자, 소고기는 인도 같으면 소고기가 지금 경제개발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가 될까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제개발 한다고 해도 뭔가 체질상의 문제로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경제개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GDP나 GNP나 뭐 이런 거 봐야 되겠죠. 뭔 소고기 소비량을 봅니까? 이거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타당성이 결여됐죠.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일관성은 이게 지금 그 비체계적인 오차와 관련이 있고 신뢰성과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측정상의 문제는 아동 100명의 몸무게를 실제 몸무게보다 항상 3kg 이상
나오게 한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일관되게 3km 이상을 계속 해준다. 그러니까 신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3km 이상을 늘 3km만큼을 더 나오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타당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토익 점수와 실제 영어 회화 점수의 연관성을 본다. 이거 뭡니까? 그쵸?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영어 회화를 잘한다. 이렇게 봤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것은 준거 타당도가 없다. 결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준거 타당도 역시 타당도의 개념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시험 출제를 위해서 대학 교수들이 출제를 하고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점검을 했다. 요거는 내용 타당도를 보는 거죠. 자, 2번이 정답.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타당도 원리는 타당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속성에 대해서 동일한 속성에 대한 두 측정은 서로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각각 높은 상관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수렴의 원리가 되겠네요. 수렴. 동일한 것이라면 높은 상관을 가져서 집중,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요. 조사 환경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조사 도구나 조사 대상자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목적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풀어볼까요?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거 맞아요. 같은 대상의 속성을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 자, 반복적으로 측정해가지고 늘 같은 값을 준다 하는 건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대상의 속성을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동일한 측정 결과를 가져오느냐, 일관되게 측정해 주느냐 라는 것은 타당성이 아니라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측정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표면 타당성, 내용 타당성, 개념 타당성 등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측정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일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인 분석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이 크롬바 알파가 0.7 이상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야기했습니다. 측정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를 이렇게 적절한 조작적 정의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경제발전 정도를 보는데 뭔 소고기 소비량을 봅니까? 조작적 정의가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보겠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들이 이 문항이 적절하다 안 하다, 타당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자의 주관적 해석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쉽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알맞은 것은 측정 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가,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내용 타당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확한 속성값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잘 포함하고 있는가. 내용 타당도입니다. 측정 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내용 타당도입니다. 타당성 중에서 연구자가 설계한 측정 도구 자체가 측정하려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가. 다 모두 내용 타당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측정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패널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서 타당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측정 도구를 반복해서 측정해가지고 관계를 알아본다. 뭔가 반복을 해서 일관되게 계속 신뢰할 만한 값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A기업에서 공개 채용 시험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입사 시험과 채용 후에 온 사람들의 근무 성적을 보는 거예요. 뭔가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것은 사실은 채용하고 난 뒤에 근무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뽑기 위해서 입사 시험이 제대로 된 시험인가, 타당도가 있는, 준거 타당도가 있는 시험인가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기준 관련 타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1번. 대학 수학 시험 능력이, 수능 성적이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대학 진학 후에 학업 성적, 평점하고의 상관관계를 봤다. 요거는 어때요? 예언 타당도인 기준 관련 타당도입니다. 기준 관련 타당도. 자, 예측적 타당도가 되겠죠? 기준 관련 타당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뭡니까? 예측적 타당도. 그죠? 기준 관련 타당도를 아까 뭐라고도 불렀어요? 경험적 타당도. 그죠? 동시적 타당도와 예측적 타당도 요거 둘 다 묶어서 기준 관련 타당도고요. 이론적 타당도 아닙니다. 자, 통계적인 유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속성을 측정해 줄 것으로 알려진 기준과 측정 도구의 측정 결과 점수 간의 관계를 비교한다. 기준 관련 타당도네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타당성은 뭡니까? 새로 개발된 주관적인 측정 도구가 기존의 통용 중인 측정 도구와 비교해서 타당도가 확보되느냐. 기준 관련 타당도입니다. 자, 동시 타당성이겠네요. 기준 관련 타당성 중에서도 동시적 타당성에 해당합니다. 개념 타당성, 구성 타당성, 구인 타당성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개념 타당성에 관련된 설명, 개념이 아닌 것은 요인 분석, 이론적인 구성 개념, 그 다음에 다속성, 다중, 측정, 다문항 방법으로 이제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구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측적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 기준 관련 타당도에 해당합니다. 자, 23번 개념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념 타당성 구성 타당도라고 했습니다. 측정에 의해 얻는 측정값 자체보다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 요인에 맞춘 타당도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측정하고자 하는 상이한 개념을 측정할 때, 그 속성이 상이할 때에는 서로 판별되어야 되고, 같은 개념, 동일한 개념을 측정할 때에는, 그 속성을 측정할 때에는 수렴, 집중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이론과 관련해서 측정 도구 타당도 검증할 수 있고요. 통계적인 기법, 요인 분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검증 가능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측정 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판단에 기초한다. 맞습니다. 구성 타당도, 개념 타당도는 예측적 타당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측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의 일부였죠. 자, 동시 타당도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측정 도구와의 비교를 해서 상관계수 구해서 보는 겁니다. 기준 관련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보다 경험적인 검증이 용이하다. 그래서 경험적 타당도라고도 불렀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개념 타당성, 구성 타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내용 타당도입니다. 개념 타당성 종류 중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보겠습니다. 유사한 개념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이해 타당성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개념은 서로 상이한 측정 도구들을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값의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 집중 타당도가 높다고 보죠. 그리고 상이한 개념일 때에는 상관관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판별이 잘 된다라고 봅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암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암기한 것들을 종이에 쓰게 하는 방법과 말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측정 방법을 가지고 측정한 검사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타당도. 이 둘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높으면 집중, 수렴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봅니다. 4번이 정답.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했을 때 얻어지는 측정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게 형성되면 판별 타당도가 입증이 됐다고 보죠. 측정 도구의 타당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틀린 것. 한 측정치를 기준으로 다른 측정치와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네. 중거 타당도 할 수 있겠죠. 자, 크롬바 알파 값, 이거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신뢰도를 볼 때 쓰는 방법입니다.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볼 때 신뢰도 측정 방법으로 타당도가 아닌 신뢰도 측정 방법으로 크롬바 알파 값을 봅니다.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조사 결과의 타당성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요. 타당성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 하면 일반화였습니다. 일반화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외생변수 통제를 해가지고 그쵸? 그런 인과관계 내적 타당성, 인과관계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화 가능성이 외적 타당도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매칭이나 뭐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뭐 두 집단을 동질하게 만들어야 외생변수를 통제할 수가 있죠. 그래야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고 통계적인 뭐 통제도 할 수가 있겠죠. 외생변수 통제. 그러나 표본 크기는 적절해야지 작으면 안 돼요.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여기 지금 들어와 있네요. 자, 그 다음 개념 타당성 종류가 아닌 것은 구성 타당도가 아닌 것은 기준 관련 타당성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개념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특정 개념의 이해와 관련된 타당도다. 네. 그 다음에 타당도의 개념을 잘 나타내는 것 맞습니다. 자,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면 판별 타당도를 갖추기 위해서 상관계수가 판이하게 달라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측정 도구의 대표성에 대한 개념으로 측정 도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타당도, 이거 내용 타당도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척도 제작 시 요인 분석과 관련된 요인 분석 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먼 것은 뭡니까? 신뢰성 계수를 산출하는 것은 신뢰성과 관련된 거지 타당도와 관련된 구성 타당도와 관련된 게 아니죠. 답은 3번이네요.